매주 화요일 아침이면은 이분들이 찾아오죠.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청정시대인데요. 김재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석 위원님은 모자 눌러 쓰시고 완전히 학생 같으세요. 네,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공 대학원에서 뭐 하세요 지금? 정책학 배우고 있습니다. 정책학. 네. 그러면은 논문도 이제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비대위원 한다고 너무 놀아서 다음 학기에 그 논문을 쓰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석사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석사가 91학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구사학번입니다. 내가 박사가 94학번이고 논문을 못 썼습니다. 저는 논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민주당 지금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6명으로 지금 컷오프가 다 정리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대선 판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그냥 아주 쏙쏙 아주 많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저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부대변인 하고 계세요? 네. 김재석 의원님, 뭐 이재명 후보 측에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직접. 제가 어저께 저희 주간조선에 연재하는 칼럼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셨나요? 그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 그래도 살짝 뭐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 보죠? 아니 생각보다 사실 김재석 의원님은 이렇게 풍기는 외모의 이런 모습은 되게 대범하고 이렇게 그냥 여유롭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좀 쪼잔하네요. 생각보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생각보다 그 예비 경선 치르면서 물론 뭐 잘 올라가긴 했겠지만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라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여유롭게 뭔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경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바꿨다는 비난을 좀 물론 박영진 후보의 얘기입니다만은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혹시 뭐 내부 비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비판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뭐 얘기 들어본 거 없으세요? 얘기는 아무래도 그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보인다 하고 공격적 한마디로 사이다성 스타일이 좀 빠졌다. 원래 그랬는데 좀 고구마 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이다 같은 그 이재명 지사만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공격성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것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우선은 1등 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선을 치른 다음에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방어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원팀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공약에 대해서도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제일 공약이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부분인 것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공격도 1등 주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닌가. 외부에서 이낙연 후보님 공격은 많이 안 하세요. 오히려 이낙연 후보님은 외부를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그건 지지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른 비난이다 이렇게 또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지적 안에서도 네. 경청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캠프 내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을 네네.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비난인 건지 네. 아니면 그 내부에 우리가 진짜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것도 분명 1등 주자의 캠프에서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 대답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너무 표정이 안 여유로우신 거 좋은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지율이 많이 치고 올라가셔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1등 주자로서 여유만 보여주기에는 아마 조금 그 마음이 좀 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다른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랑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 같은 거 뭐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시원시원하게 느끼시는 건데 네. 그게 이제 1등 주자로서 보여주는 태도랑 예를 들면 기본소득 관련돼서 뒤로 물르는 거는 저는 사이다 발언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예산 감축 말고는 크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예산 감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뭐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라는 건데 네네. 사실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말 그대로 뭐 여야 막론하고 제일 그 유력한 주자로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들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 제가 짧게만 좀 첨언을 네네네. 드리자면은 네. 기본소득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 그러니까 재원 조달 이 부분에서도 조세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에서 이게 가능했지만 이거는 네. 국가 대통령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논의한 시점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일 공약이 아니라고 했지 이것이 처리한 건 아니다. 수단에, 그냥 이거는 정책적 수단에는 활용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이 수단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 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의 정책인 거지. 이것을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일 공약이 회복과 성장인데요. 그 내에 들어가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본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야당이랑 논쟁했던 굉장히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피드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10개가 넘거든요, 최근에. 네.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뭔가 이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재명이라고 했을 때 기본소득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완전히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마치 그냥 거의 이제 동치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랑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얘기로 100%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기본소득에 연동시켜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물러나는 거는 좀 저는 좀 그냥 그랬다. 아쉽다. 그랬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쉬워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보여지는 부분이 이것도 캠프에서 감내하고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 얘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결선이 중요하잖아요. 경선 이제 1차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2위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50% 넘어서 뭐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반 이재명 연대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2등이 마지막에는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세를 타고 쭉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 그냥 쭉 가자. 이런 태도를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기류가 지금 좀 눈에 띄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해졌어요. 뭐 당에서 하면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코로나 4단계 시기니까 좀 연기해야 되는 쪽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바뀌고 있어서 경선 연기론 솔솔 나오고 2위 싸움 치열해지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지? 우선 경선 연기는 그러면 경선이라는 것은 예선 경선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선 경선 네네 포함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양승조 최문순 지사에서는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럼 이분들에게는 그 연기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조금 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의 역할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네. 지금 그 두 후보가 배제된 상태에서 연기가 된다. 네. 그럼 당에서도 시끄럽겠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민주당을 향한 공격거리를 하나 더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등 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원팀을 강조해야 되는 1등 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역할까지 거론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잡음들은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또 당의 역할이죠. 당의 역할인데. 근데 뭐 네. 그 전에 후보들이 충분히 입김 든 거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가기로 한 열차를 뭐 코로나 이후로 미룬다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컨벤션홀 같은 데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선을 했다 그러면 뭐 연기하는 데는 납득이 좀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TV 토론회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어차피 다 온라인 국면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연기한다는 것이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도 그 경선 연기론 관련돼서 뭐 상당한 사유 때문에 뭐 연기를 한다 만다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네. 상당한 사유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아서 그냥 원래 경선대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역선택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튜브 좀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계십니다. 기럭진 님이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경선 참여 동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지금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뭐 이게 지금 화이트 해커 기능 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일단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름이 둘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혹시 뭐 관계자예요? 네. 관계자는 아니고요. 저희 친척? 학부 선배 대학원 선배입니다. 아 학부 선배 대학원 네, 선배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겠네요. 예. 네. 자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는 어제 저녁에 사실 그 논평을 한번 냈습니다. 이게 대표나 최고위원이 나서서 그 역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한 바가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 전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경선 때도 경선 준비위에 있었고, 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원들 사이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는 논란이 항상 많습니다. 네. 민주당이 단체로 와서 뭐 하면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그냥 뭐 다 참여를 시키자라고 했던 이유는 네. 실제로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 역선택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한테 국민들이 보이는 관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면에서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런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개인정보 이 남용 문제, 개인정보상 남용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네. 과연 그 틈을 비집고 그 야당의 지도부가 그것을 나서서 당원들한테 종용을 한다는 것은 정당도 이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민주당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한다고 네.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민주당의 경선 룰을 고쳐주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행동한 거는 옳지 않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뭐 측면도 있다고 김재원 의원님 측에서는 말을 했지만 그것도 별로 이렇게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큰 효과는 없고, 아니, 없었다? 예를 들면 당원 일부가 좀 그랬다 그러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이제 지도부시니까요. 예. 당의 이제 입장을 결정하시고 당의 얼굴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김재원 최고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사진에 막 이렇게 엄지척 이준석 당대표가 잘했다고 엄지척 뭐 화이트 해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진영의 침투를 몸소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고 그랬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먼저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것을 지금은 당대표잖아요. 이거 만약에 방송 패널로 나와서 그 정도까지 발언했으면 일부는 야 사이다 발언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대표 발언으로서는 진중하지 못했던 발언으로 좀 느껴져서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역선택에 대한 영향력, 한마디로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제 팩트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1차, 2차, 3차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1차가 76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넘게 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6만 명, 이미 100만 명이 1차에서 100만 명이 넘으면은 역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의미가 아무리 없구나. 조직적으로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210만 명인데 이번에는 1차에 156만 명이면은 이것이 210만 명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전망을 내놓고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근데 김재현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 스팸, 이거 문자 스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에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마저도 어떻게 참여해?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물론 문자를 받았을 때 불편하신 국민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이 5년에 한 번씩 본인의 권리잖아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문자로 참여하는 것도 이 방법을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얼핏 비슷한 의견으로 사실은 김재현 최고위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준석 리스크 얘기를 간단하게 사실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약간의 이준석 리스크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활동을 전격적으로 하는 와중에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8시쯤에 발표를 해놓고 특히 이제 황보승희 대변인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또 9시 40분경에 이거를 번복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대표가 너무 경솔하게 말을 먼저 뱉어서 이게 좀 이준석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논평은 결국에는 일단 소상공인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남는 거 있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사실 원래 우리가 지켜왔던 당론이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이 뭐 전 국민한테 주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 소상공인한테 배정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걸로 거의 이게 수수입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왔을 넘어가면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실제로 거의 이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제가 곤궁하신 분들이 한 그렇죠. 19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부채가 이제 37조에서 제 기억으로 한 60조 이상으로 늘었어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겟으로 해서 네. 좀 더 이렇게 두터운, 특히 이제 이번 그 재난지원금엔 소급적용이 빠져 있잖아요. 네. 소급적용까지 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이제 옳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랑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입장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존중하는 편이고 뭐 어떻게 지고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좀 나온 논평이라서. 어쨌든 경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리스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뭐 리스크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리스크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네, 리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약간의 혼란이다? 제가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혼선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이건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네요. 만약에 많은 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 그냥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고 위원장끼리나 간사끼리는 합의가 됐지만 그걸 당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이견이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으나 이 부분뿐만 뭐 통일부나 여가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합의를 했지만 당에 가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외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상대당이 아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구나, 의견이 바뀌어지지 않는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부터 그 부분을 느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내는 부분이 또 이준석 당대표에 향한, 저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께서 어떻게 좀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돌파는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말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바꿨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가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송영길 대표가 하고 싶은 일들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부 어떤 혼선에 관해서 그걸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글쎄요, 뭐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리스크인지 이준석이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인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 더 리스크가 아닐까, 이준석은. 왜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뭐 여가부 폐지나 뭐 특히 이번에 통일부 폐지 같은 논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그 정치권에서 좀 금기시했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까지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가부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가부에서 나오는 그 배정된 이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뭐 정의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충분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누누이 있어왔지만, 이거를 뭐 폐지라는 센 메시지로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앵커링이라고 하죠. 강하게 네네. 딱 해놓으니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도 벌어지고, 그것이 또 건강한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이준석은 민주당이 훨씬 더 리스크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못한다고 말은 못하지요.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못한다고 말을 같고. 잘합니다. 네, 네, 네. 민주당도 못하면 못한다고 잘 얘기하고요. 네. 근데 민주당을 향해서는 뭐 그렇게 또 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우선은 여가부 폐지, 지금 말씀 주신 모든 뒷부분 설명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께 처음에 표출할 때 폐지라고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한 부분은 거의 당론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정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해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통일부? 이명박 정부 네. 때 이제 해수부 폐지가 해수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해운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후가를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 폐지가 나왔는데, 우선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북한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면서 네. 북한이라는 것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대치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통일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독립국가는 외교부 관할, 군사적으로 배치 국방부 관할, 통일 대상이 통일부 관할인데, 네. 여기에서 통일부를 완전히 폐지시키자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요 얘기는 하고요. 딴 얘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부인 김건희 씨 검증이 이제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좀 힘들고, 또 논문 부실 논란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들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정대택 씨, 물론 이제 윤석열 쪽하고 조금 대치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과의 그 소송에서 뭐 위증을 좀 교사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해당 증인이었던 법무사에게 1억 원을 싸주고 가서 뭐 위증 교사를 부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윤석열 리스크라고 또 여기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리스크.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뭐 의혹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 네. 의혹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리스크는 여야 막론하고 다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의혹으로 좀 국한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안 그래 좀 여쭤보려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법적인 의무나 이런 건 사실 없지만은 이제 네네. 우리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지도자와 지도자의 가족이 하나의 지도 체제로서 인정되는 그런 국민들의 심리가 그러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싶은 것이 의혹 단계이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부풀어지는 것은 선거 전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지면은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실망하신 얼굴 표정인데요. 말을 하고 좀 달리. 윤석열 네, 총장님 저 사실 뭔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일일이 다 따라가기도 좀 어렵고 보면은 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뭐 논문이랑 네네. 뭐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요양병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반에 이제 불기소됐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그 윤석열 쪽 얘기고요. 입장이죠. 예. 윤석열 쪽의 입장이기도 이제 드러난 게 그거잖아요. 실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네. 외압이 없다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서 그걸 대여금으로 받느냐 투자금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번에 투자금으로 봐서 이제 관여했다고 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좀 차이지 사실관계가 변한 건 아니라서요. 네, 네, 저는 뭐 네.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경 부대변인님, 지금 이제 김지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어쨌든 영부인이 만약에 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돌파하고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의혹은 부인이니까 그 검증을 후보자 본인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맞다 하면서 조금 그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게 지금- 선 그은 게 이게 언론에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뭐 이랬다는 소문 논란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망하지 않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윤석열, 이제는 뭐 후보죠. 후보가 선택을 해서 결혼했던 부분인 건데, 뭐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도 그 여사도 멜라니아 여사도 뭐 세미 누드 모델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없을 부분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검증하기 어려우니 이거는 논란을 우리가 검증을 못할 것이고 그냥 시끄러운 논란만 일어날 것이니까 이거는 좀 놓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요양병 급여 불법 편취라든지 은행 잔고 조작, 이제 그 장모에 관한 것까지 이건 지금 검증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1년도인데 결혼이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결혼 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네.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장모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유 없이 그냥 수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검증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그 본인에 대한 것만으로 국한해야 된다는 내용은 과거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었지 나머지 것들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이제 해경군 김씨 관련된 논란을 좀 덮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뭐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사귀는 기간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해경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게 뭐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아니고 태블릿의 사용자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해경김 씨였다라는 거였지, 그게 뭐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으로 따지면 사실 끝도 없죠. 피차 다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직 검증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정치권을 갖고 올라와서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양쪽 다 뭐
좋은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일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청정시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시대 우리도 두 분하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김재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고요. 자, 노영현 뉴스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